네, 안녕하세요. 2026년 하반기 반도체 전망의 발표를 맡게 된 SK증권의 반도체 애널리스트 한동희입니다.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전망의 핵심 키워드는 재평가입니다. AI 시대에 구조적으로 높아진 이익의 창출력, 이를 기반으로 한 주주환원 정책의 강화, 이에 따른 메모리의 재평가와 더불어서 한국 메모리의 디스카운트 해소를 전망합니다. AI 시대에서 메모리의 병목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AI의 이 스케일링 법칙, 더 많은 연산을 부과할수록 AI의 성능은 좋아진다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산 능력에 대한 상승은 지속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의 발전은 이 속도는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메모리 월이라고 부릅니다.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메모리를 충분히 구매해야 AI의 성능이 좋아지고 AI 추론 비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만약에 충분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연산을 저희는 대응해서 더 성능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병목의 강도는 안정화될 수 있지만 또다시 심화될 수 있는 구조적인 현상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AI 시대의 메모리의 병목은 구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의 메모리의 위상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AI 추론이 고도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컨텍스트의 길이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GPU의 연산 능력은 충분하지만 메모리가 부족하다면 이 GPU는 쉬고 있어야 합니다. 천문학적인 하드웨어 투자가 집행되는 가운데 이 하드웨어가 쉬고 있다면 당연히 이 하드웨어의 활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추론 비용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메모리를 충분히 구한다에 대한 의미는 성능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비용을 효율화시킬 수 있다에 대한 이 두 가지 요소를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직접적으로 AI의 성능과 비용 그 전체를 지금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핵심 변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AI에서의 메모리는 전략적인 자산이다. 메모리가 부족하면 AI의 로드맵은 지연되거나 붕괴되어 버린다에 대한 관점에서 과거 대비 메모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23년 이후로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역대급으로 높아진 이 이익 창출력이 AI 시대에서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뉴 노멀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바로 다운턴으로 저희가 맞이해야 될 상황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희의 주장은 AI 사이클에서의 메모리의 이 역대급 이익은 뉴 노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20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메모리 사이클이 한번 업사이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메모리의 호황과 금리의 인상이 맞물렸고 2018년 하반기부터 메모리의 불황과 금리의 하락이 맞물렸습니다. 과거의 메모리 수요의 핵심은 전통 세트의 교체 주기였고 이 교체 주기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소비자의 구매력은 거시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요.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수요는 거시경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모리가 호황이라면 거시경제가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는 높아지는 게 정상이고 메모리 반도체가 불황에 접어들면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즉슨 메모리 호황기에는 유동성이 막히면서 좋은 밸류를 받기가 힘들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결과적으로는 실적과 멀티플이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거시경제가 핵심 수요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좋은 평가가 어렵다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AI 사이클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23년부터 시작된 메모리의 회복과 금리 인하가 동반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례는 최초의 사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가 호황인데 유동성은 풀립니다. 실적이 올라가는데 좋은 멀티플들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방향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시경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AI가 메모리의 호황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메모리 반도체는 거시경제에 대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AI 사이클에서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이 초호황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이 있었지만 공급이 핵심이었는지 수요가 핵심이었는지에 따라서 업종에 대한 밸류와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이번 AI 사이클에서의 핵심은 공급보다도 수요가 과거 대비 구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 이익의 높이도 과거에 경험한 적 없는 이 이익의 높이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요가 바뀌어야지만이 나오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익이 더 높아질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부터 이 이익의 창출력이 구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의 뉴 노멀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 높은 이익 창출력을 기반으로 주주 환원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이 됩니다. 실적에 대한 듀레이션이 증가한다면 과거에 시클리컬로 바라봤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평가의 잣대도 실적을 기반으로 한 밸류에이션, PER로 바라볼 수 있는 환경도 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이익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뉴 노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이 장기 공급 계약입니다. 과거에도 장기 공급 계약은 있어 왔지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장기 공급 계약과 과거의 것은 명백히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 기간입니다. 과거에 1년 단위의 장기 공급 계약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3년에서 5년 더 긴 기간의 계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량에 대한 약정 그리고 공급자가 선수금을 받게 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페널티 같은 구속력이 높은 조항들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건 이 수많은 조건들을 감내하면서 메모리 구매를 시작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메모리를 구매하는데 조건 따라 가격이 다르다에 대한 부분은 과거 커머디티에 대한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머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지 않는 이 시황 노출 시장입니다. 이들은 장기 공급 계약의 업체들처럼 어떤 조건을 걸고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더 불리한 조건으로 메모리를 구매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메모리 반도체가 장기 공급 계약 시장에서 안정 성장을 추구할 수 있고 이 시황 노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조건의 메모리의 판매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이 구속력이라는 건 공급자도 그 계약에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생산 능력 하에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물량이 최우선으로 바뀌는 순간 나머지 후순위 물량을 가지고 이제 이 시황 노출 시장에서의 고객사들은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중 시장의 효과 자체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병목이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업체들의 안정 성장에 대한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없던 사례 같지만 과거에 이 이중 시장의 효과에 따른 안정 성장에 대한 포인트는 관측된 사례가 있습니다. 왼쪽에 SK하이닉스의 D램 전체 영업이익과 일반 D램 가격에 대한 변화율을 보시면 24년 4분기, 25년 1분기, 25년 2분기 사례를 보시면 일반 D램 가격이 하락해도 D램의 영업이익은 안정적으로 버텼고요. 그리고 25년 2분기부터 다시 메모리 가격이 재차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메모리 일반적인 사이클에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2개 분기 만에 다시 반등하고 다시 업사이클로 이어지는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그 당시에 SK하이닉스의 D램 전체에서 HBM의 판매량 비중과 HBM 매출액 비중을 표시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HBM 판매량 비중은 10% 중반에 미치지 못했고요. HBM 매출액 비중은 40% 초중반 레벨이었습니다.
HBM을 1년 계약으로 특정 물량과 가격을 확정 직후 계약을 맺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의 논의되고 있는 장기 공급 계약과 이 HBM 시장은 유사한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HBM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디램의 시장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지 않는 나머지 시장으로 우리가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은 이때부터 이중 시장이었습니다. HBM으로의 생산 능력 배분이 최우선시 되는 순간 일반 디램으로 잠재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잠재 캐파는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게 업황 대비 일반 디램에 대한 업황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2개 분기 하락을 한 이후에는 바로 반등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 이중 시장 효과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격을 결정짓는 건 시장 평균 물량이 아니라 한계 물량이고, 이 장기 공급 계약과 HBM 같은 더 우선시 여겨야 될 시장이 만들어지는 순간 나머지 시장은 더 이 한계 물량의 효과를 겪을 수밖에 없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의 이 장기 공급 계약 시장이 형성되는 그 과정과 의미 자체는 메모리 반도체의 안정 성장에 대한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디램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 가격은 계약은 통상 1년 특정 가격과 물량을 확정을 짓습니다. 지금 HBM 가격은 작년 하반기 때 맺은 가격이겠죠. 그 사이에 디램의 가격은 매 분기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분기 기준 업종에서 공급자들의 디램 영업이익은 80% 초중반 수준이고요. HBM은 40에서 50% 수준입니다. 낸드는 50% 초중반 수준이고요. 이제 HBM이 가장 수익성이 낮은 메모리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디램의 생산을 포기를 해야 합니다. 일반 디램과 HBM은 서로 기회비용 관계에 있기 때문이죠. HBM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디램 3개 또는 4개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HBM의 마진율은 사실 HBM을 더 증설을 할 유인이 없는 마진이 됩니다. AI 시대의 HBM뿐만 아니라 일반 디램과 낸드 모두 이제 중요한 메모리가 된 것은 맞지만, HBM이 갖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영향, 고대역폭의 가치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HBM 없이 AI의 로드맵이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HBM에 대한 증설의 유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이 부분들은 2027년 HBM 가격이 강력히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저희 SK증권은 2027년 HBM 가격이 올해 대비해서 50% 이상 인상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BM 가격이 인상되면 HBM에 대한 전망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이걸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HBM의 가격 인상을 통해서 HBM의 생산 능력 배분에 대한 유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일반 디램으로의 작용해야 될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은 더 제약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강력한 기회비용으로서 수익성이 상향 수렴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 내에서 다른 기회비용의 잠재적 공급 증가율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의 공급 부족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에서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은 필요하다에 대한 고민을 같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성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상향 수렴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수익성이 너무 높은 레벨로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를 고민하십니다. 산술적으로 원가가 정해져 있다면 마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레버리지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이죠. 다만 저희의 이 포인트에 대한 해석은 좀 다릅니다. 영업 레버리지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맞지만, 역으로 역 레버리지 효과도 둔화될 수밖에 없다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저희의 사이클은 마진 10%대에서 50%대에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서는 업황이 조금만 좋아지거나 조금만 나빠져도 수익성의 변동이 되게 심합니다.
다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도달하고 있는 수익성의 레벨이 70에서 80%대라고 한다면 이 영역에서는 업황이 조금 바뀐다고 해서 수익성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실적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둔화되는 국면 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 공급 계약 시장의 형성과 그 나비 효과는 상당히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 창출력을 높은 레벨로 유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높은 이익이 뉴노멀이다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실적의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바라볼 때 흔히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아야 한다라고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12개월 선행 PER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낮은 PER이 매도의 시그널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고민들이 많지만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이걸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PER이 내려왔던 것뿐이지 사실 과거의 PER의 하락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다르다에 대한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메모리 3사들의 PER이 올라갔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런 부분도 과거와 많이 다른 현상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실적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다면 AI 사이클에서의 메모리 이익 창출력이 구조적으로 높다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다면 미래를 신뢰할 수 없었던 과거와 달리 낮은 PER은 주식 관점에서의 기회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반기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주주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높은 이익 창출력이 뉴노멀이 맞다면 이 이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주식 관점에서는 주주환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의 차트가 TSMC와 SK하이닉스의 에비타 대비 설비 투자에 대한 비중, 추이 및 전망입니다. 보시면 이제 SK하이닉스의 이 비율은 TSMC보다 낮습니다. 그 말은즉슨 주주환원에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다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미래에 대한 이익 창출력을 믿는다면 이 주주환원 정책의 시작은 꾸준하게 주주환원이 지속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을 암시하므로 한국 메모리가 해외 메모리 대비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요소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SK하이닉스의 ADR의 상장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점증시킬 수 있는 촉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3개년 정책의 마지막이 올해이고요. 이 정책을 바꿔야 될 타이밍이 지금 하반기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은 수년근 100조 원을 달성한 이후에 프리캐시플로우의 최대 50%까지 주주환원을 하겠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시점은 저희는 3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에 SK하이닉스의 수년금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었을 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재평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에서 업종 간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는 과거 시클리컬 사이클 때 메모리를 반도체를 평가했던 북밸류 기반이 아니라 이 실적, 어닝스 기반으로 각 업체들을 비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차트가 2027년 시장 전망치 평균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비롯한 AI에서의 중요한 업체들의 영업이익과 수익성에 대한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이 이익의 레벨과 수익성은 이제 글로벌 빅테크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레벨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 하단에 있는 시가총액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반영한 이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한국 메모리 반도체가 저평가받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마이크론도 포함해서 메모리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 업종과 빅테크를 비교하는 게 사실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 저희는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AI가 정말 파괴적 혁신이라면 이 산업의 부는 이동 재배치될 수밖에 없고요.
그 산업의 부가 재배치되는 과정에서 그 부는 어디로 가는가? 그 부는 병목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에서 메모리가 수많은 병목 중에 하나가 맞고 지속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AI 관련된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AI 랩스들의 실적의 성장도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고 한다면 메모리는 지속적으로 병목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일반 사이클 때의 메모리에 대한 평가, AI 시대에서의 메모리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고, 정말 AI가 파괴적인 혁신이고 미래를 바꾼다고 한다면 이 과정 내에서 어떤 업체들이 어떤 밸류를 받을지는 저희는 고민을 해야겠지만, 그 부가 어디로 이동하는가에 대한 핵심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실적 관점에서 이 이익 창출력을 근거로 다른 업체들과 비교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적에 대한 듀레이션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점들도 북밸류가 아니라 어닝스 기반의 PER 밸류에이션의 핵심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PER 멀티플 레벨은 5배 레벨입니다. PER 5배라면 과거의 밸류에이션과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 아직 메모리 재평가에 대한 부분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본격화와 이 기대에 대한 점증은 하반기가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